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이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속하는 민법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 민법 과목은요, 얼마 전까지 저희와 함께 공부하셨죠? 이 부동산학 개론과 함께 공인중개사 시험 1차 시험에 속하는 과목이죠. 처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기본서를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루하루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기인 교수님의 민법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까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요, 민법 총칙, 그다음에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법, 특별법의 순서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사건의 일반 이론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법률 관계와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권리 변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구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원시 취득은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취득시효, 그다음에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후 발견, 그다음에 첨부해서 보합, 혼화, 가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시 취득이다. 이것을 정확히 아시고, 그다음에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눠지고,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눠지죠. 여기서 특정 승계는 매매하고 증여, 교환, 경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괄 승계는 회사 합병, 포괄 유종, 상속 같은 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전체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변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주체의 변경보다는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을 구별하는 것이죠. 이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효력의 변경인데, 즉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로 순위가 승진하죠. 이것을 우리는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원래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데, 대항력은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효력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이제 권리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죠. 이런 법률행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즉 계약과 단독행위로 구별하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단독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보통 형성권을 얘기하죠.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단 말이죠. 특히 상대방 없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다음에 소유권과 점유권을 포기하는 것, 우린 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한 8가지 정도로 알아야 되겠죠. 특히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취인, 상대방의 철회권,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동의하는 동의권, 그다음에 취소하고 해지하고 해지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자고 하는 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채무자가 하는 상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독행위와 계약을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슷한 것이 있단 말이죠. 뭐냐면 증여는 계약이죠. 그런데 유증은 단독행위란 말이죠. 이런 보면 계약 해제죠. 계약 해제, 이것은 단독행위죠. 그런데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은 그것은 계약이란 말이죠. 우리가 일방행위는 단독행위죠. 그런데 뭐가 있냐? 일방예약이라는 것이죠. 일방예약 또는 재매매 예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 아닌 것, 그러면 이제 증이라든가 일방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합의해제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잘 구별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법률행위를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법률행위는 이제 우리가 봤죠. 그래서 단독행위를 봤고요. 그다음에 법률행위 요건인데요. 이번 법률행위 요건에서 국가고시에서 뭐가 나냐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특별 성립 요건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특별 성립 요건에 뭐가 있냐면 먼저 유언에서, 유언, 즉 가족법상이죠. 유언에서 일정한 방식, 즉 혼인에서 신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음이 있죠. 어음행위에서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되고, 질권 설정 같은 것에 요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질권 설정, 이런 것들을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이번에 이제 2017년도에 국가고시에 뭐가 나냐면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 즉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효력 요건이 뭐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에서 당사자는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그다음에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것을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 효능 요건이 뭐가 있냐? 대리권이 존재할 것, 토지가 허가가 있을 것,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하죠. 그래서 지금 특별 성립 요건과 특별 효능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 요건인데 이 법률행위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목적이라고 하죠. 즉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의 확정이라는 것은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요. 목적의 가능성은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것을 원시적 불능, 그 이후에 성립 후 멸실된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채무자가 잘못하면 그것을 채무불이행, 다른 말로 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우리는 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쌍방이 잘못이 없으면 우리는 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특히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신뢰 이익 배상을 하는 것이고 후발적 불능은 이행 이익 배상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적의 이제 적법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목적의 적법성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지죠.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위반했을 때 공법상으로는 처벌을 받지만 우리가 민법상 즉 사법상으로는 유효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속 규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위반했다고 할지마저 효력 규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단속 규정은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의 공통점인 것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둘 다 공법적으로는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사법상으로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가 되는 것이다. 이게 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여러분요 효력 규정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겠죠. 특히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초과 보냄 무효가 된다. 알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명의신탁이 있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죠. 그다음에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공익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 그다음에 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대행하고 그로 인해서 승소가 됐을 때 소송물의 가액을 나누기로 한 경우, 또는요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와 합작으로 병원을 설립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효력 규정 위반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여러분요 단속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중간생략 등기이죠. 이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가 되는 것이고 또 단속 규정의 중요한 것은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이것을 우리는 단속 규정이고 이러한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게 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이죠. 그런데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 우리는 것을 탈법행위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공무원의 연금수급권 있죠. 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은 국가가 진행하는 은행에 담보 제공하는 것 외에는 안 되는데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 그다음에 즉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자기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나 또는 자기 가족의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그것은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우리는 것을 탈법행위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목적의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03조죠.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무효로 하죠. 선량한 풍속은 그것은 공소양속, 즉 그것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 질서는 공공의 이익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3조 위반되는 것과 103조 위반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죠. 특히 첫 번째가 뭐냐, 첩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러면 첩계약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것은 무조건 무효가 되죠. 본처가 첩을 두는 것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했다. 그래도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첩계약은 무효이다. 예를 들어서 본처가 사망하면 당신을 내 호적에 입적시켜주겠다. 그것을 부수정 약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모두가 다 무효가 돼요. 그런데 첩계약을 그만두고 그것을 해소한다고 얘기하죠. 첩계약을 해소하면서 첩에 생활비를 주거나 그 첩과의 생활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그것만 유효이고 첩계약의 모든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첩계약을 체결하면서 첩에게 아파트를 증여를 했다. 그 증여한 것은 103조 위반이다. 그다음에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돼서 그것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첩에게 준 것은 더 이상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첩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첩계약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 질서는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죠. 그래서 가장 정답으로 많이 하는 게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즉 103조와 관계가 없이 무효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래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또는요 우리가 투기죠. 투기를 할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나 구입한 경우, 그다음에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뭐냐?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사익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먼저 정확히 가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103조와 관계된 것은 여러 가지 했지만 먼저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박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을 공포심에 빠뜨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강박이고, 이러한 경우를 뭐라 한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강박행위가 무효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냐?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거나 강박행위가 극심한 경우, 이 두 가지 박탈, 극심, 이 말이 있을 때 우리는 것을 뭐라 한다? 강박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강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그런데 강박이라는 것은 비진의 표시냐 진이 있는 의사표시냐고 얘기했을 때 강박에 의해서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것은 전두환 정권에서 신군부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판례가 뭐라 했냐? 그것은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강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취소, 두 번째는 무효가 되는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박탈이나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진이냐 진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것을 진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강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103조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이다.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외국에 해외 파견한단 말이에요. 근로자를요. 그러면 왕복 체류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일정 기간 근무하고 오면 모든 것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중도에 기록하면 근로자가 부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그래서 근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경비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러한 약정은 유효해요. 평생 동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용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업하지 않겠다. 이런 약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평생 동안 또는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혼인하지 않겠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냐 평생 동안이냐 일생 동안이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냐 이것을 구별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103조 위반이 아니냐는 것은 대가 돈하고 관계되면은 103조 위반이죠. 우리가 공무원에게 청탁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탁함으로써 돈을 주기로 한 경우, 그래서 공무원에게 특별한 청탁을 하고 돈을 준다. 그것을 우리는 뇌물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103조 위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취하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경우, 이것도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을 해주고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것, 이것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이랑 상가 분양을 할 때 위약벌 약정 그 자체는 유효인데 그 위약벌 약정이 현저하게 과다하다. 그러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재판할 때 증언할 수 있죠.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대가를 받는 것,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그 초과하는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판례가 비자금 자체는 103조 위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 그래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것,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주지직을 안정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직을 3억 주고 사고 팔고 했단 말이죠. 이 자체는 무효인데 그 주지직을 3억 원에 산 사람을 그 절의 주지로 임명하는 임명행위, 주지 임명행위 그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냐? 103조 위반이 아니냐. 그다음에 또 103조의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가 있고 103조 위반과 관계가 없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103조 위반과 관계가 돼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만약에 통정 허위 표시처럼 강제 집행을 면탈하는 목적으로 허위의 저당권 또는 허위로 매매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장 매매 자체는 무효단 말이죠. 무효인데 이것은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무효이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똑같은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계가 있느냐, 103조하고 관계가 없느냐, 103조와 관계가 돼서 무효가 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103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이중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부동산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 원칙상 갑이 을과 먼저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는데 을에게 등기하지 않고 다시 병과 계약을 하고 병에게 등기를 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중 매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중 매매는 계약 자유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이고 먼저 등기를 격려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이중 매매가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고, 그래서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되면은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 되어 있는 이 무효인 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제1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또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제1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중 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불공정한 법령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령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행위, 이것 얘기하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가 있다? 굿부와 반대굿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 현저한 불균형은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얘기하고, 굿부와 반대굿부를 유상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상행위 또는 기부행위, 증여와 같은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 즉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주관적으로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궁박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솔이라는 것은 경솔과 무경험인데 특히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하고 이렇게 궁박, 경솔, 무경험한 것을 알면서 이것을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을 폭리의사라고 하는데, 폭리의사 즉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아무리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있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갖춰도 된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되려면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고, 우리는 굿부와 반대굿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104조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하죠. 이렇게 103조고 104조가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 둘 다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 104조의 경우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따라서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됐다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이죠. 그런데 갑과 을이 매매 결정을 하면서 부재소 합의, 즉 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부재소 합의 역시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법률행위를 해석하지 않는 것이에요.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표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이죠. 즉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우리는 것을 표시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표시주의의 바탕이 둔 것의 해석을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무효로 본다. 표시를 무효로 본다면 다른 말로는 의사대로 해석하겠다. 그것을 우리는 의사주의라고 하고, 이것을 해석으로 보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틈이나 간극이 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을 우리는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연적 해석, 즉 의사주의의 경우는 누구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냐? 표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중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하나? 표시행위라고 하는데,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우리는 이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의사주의이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주로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즉 유언이나 유증이나 재담법인 설립행위 할 때 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있을 때 보통 무슨 해석을 한다?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없으면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과 연결되고, 상대방이 있으면 표시주의 규범적 해석과 연결되는데, 이것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 시험에 나오냐?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주의, 즉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한다, 합의가 있다, 양해를 구했다, 통정했다, 이런 경우는 뭐로 간다?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규범적 해석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뭘 보면, 특히 자연적 해석 중요한 게 바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런데 둘이 실수해서 Y 토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Y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경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는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Y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갑과 을이면 상대방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지만,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하게 되면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이 합의한 X 토지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등기가 된 Y 토지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을이 이 Y 토지를 만약에 병에게 처분했다. 그럼 병도 여전히 등기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이것을 말한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갑과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설령 Y 토지로 잘못된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성립을 시키죠.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되죠. 그러면 성립하고 난 다음에 틈이나 간극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틈이나 간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매매계약 체결하다 보면 딱 매매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수선을 해주기로 했는데 말이 애매해가지고 수선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틈이나 간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3자 입장, 즉 가정적 의사라고 그래. 즉 제3자 법관의 입장에서 그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 우리는 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충적 해석은 주로 상대방이 있어야 틈이나 간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그다음에 계약의 경우에 주로 보충적 해석을 한다.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충적. 그것은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거죠. 즉 틈이나 간극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충적 해석은 딱 한 가지를 암기하면 된다. 주로 계약에서 해석하는 것, 우린 것을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뭘 배웠냐면, 먼저 권리 변동이라는 것, 그다음에 법률행위에 관한 것, 그다음에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뭐는 뭐를 봤냐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것을 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3조가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올해요 2017년 다른 국가고시에 두 군데서는 무슨 시험이 나왔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법률행위에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뭘 보는 것이냐? 그래서 의사 표시하는 것, 즉 107조 비진위,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여기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107조부터 110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민법 강의 함께 해주시는 이 박기인 교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합격생 제조 박사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합격생을 배출해 내셨으면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조금씩 공부해 나가시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민법도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들고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 좀 어렵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매일매일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 꼭 챙겨가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